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제 강연 강사님 소개를 맡은 전남병 목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이미 쇠락하고 있던 한국 교회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참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코로나19 이후 교회와 목회의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교회, 목회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아쉬운 것은 미래 사회 변화와 시대의 정신과 연관지어 했던 고민은 별로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자와 목회자가 해석하는 사회와 시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새롭고 정확한 시선이 필요한데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강의를 부탁드렸을 때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주제 의식을 이분만큼 맞춤옷 같이 알려주실 선생님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김옥희 교수님이십니다. 김옥희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수학하셨고 독일 빌레펠트대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시대정신과 지식인, 예술로 만난 사회, 세상을 뒤흔든 사상이 있고 2020년에는 현대 한국 지성의 모험을 집필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45분 정도 말씀을 듣고 15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음소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옥희 선생님 나와서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옥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릴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한인철 이사장님과 홍인식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코로나 시대와 한국 사회의 과제입니다. 크게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읽는 이제 5가지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쓰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저는 이 제목을 그 주최 측이 요구한 대로 코로나 시대라고 잡았습니다만, 이 저희 사회과학에서 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붙이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이 직후를 모두 다 포스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을 쓰게 될 경우에 우리는 보통 포스트 산업사회 혹은 탈산업사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산업사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새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제 기억에 의하면 2019년 12월 30일 아니면 31일 두 날짜 중에 하나 중국 우한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됐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지난해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라고 쓰셔도 좋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쓰셔도 좋고, 포스트에 담겨진 이 후기 혹은 이 탈이라는 의미에 주목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것 역시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쓰셔도 이제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류는 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까지 경험해 오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진입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것은 지난해 12월 31일이었습니다. 지난해 동아시아, 유럽과 미국을 휩쓴 코로나19가
라틴 아메리카와 인도를 강타해 왔습니다. 지금 막 겨울이 끝나가는 이 지점이지만 이 겨울에 세계 곳곳에서 2차 파고가 진행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백신 보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마 곧 지금 백신 보급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통계를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방금 전에 검색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 현황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지금 이 포털을 보면 확진 환자는 오늘자입니다. 1억 1,200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확진자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사망자는 현재 2,480만 정도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류의 우리 인류에게 대충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더더욱이 이러한 충격이 현재 이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폭풍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고 있고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시대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터인데요. 저는 세 가지 문제틀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위험 사회고요. 두 번째로는 국면사고, 세 번째는 이중적 뉴노멀 시대입니다. 먼저 글로벌 위험 사회로서의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독일 사회학자인 울리히백이 말한 글로벌 위험 사회라는 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원래 울리히백은 1980년대 중반 위험 사회라고 하는 말을 주조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위험 사회란 위험이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중심적인 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위험과 안전을 새삼 일깨워 준 것은 이 세월호 참사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위험들이 존재했습니다만 우리 사회도 이제 본격적인 위험 사회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위험 사회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울리히백이 위험 사회라는 자신의 이론에 기반해서 이제 위험이 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구촌이란 말이 함의하듯 우리 인류에게 위험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것이 확진자가요. 12월 31일이었습니다. 지지난해요. 그런데 지난해 봄에 이미 코로나19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이 미중류의 위기가 됐습니다. 원래 울리히백이 이 글로벌 위험 사회라고 하는 개념에서 예로 들었던 세 개의 사례는 테러리즘, 금융위기, 그리고 기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그것이 다름 아닌 팬데믹이란 말입니다. 이 팬데믹이 바로 이러한 글로벌 위험 사회로서의 어떤 그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따른 이 글로벌 위험 사회는 공포의 세계화를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전염병의 세계화는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일단 위험이 발생하면 지구 전체를 공포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실을 생생히 보여줬는데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공포를 거의 정말 본격적으로 느꼈던 것은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2020년 2월에 우리 대한민국을 뒤흔든 것은 신천지발 코로나의 공포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이 신천지발 코로나가 이 전국을 뒤흔들었을 때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그런데 꽉 찬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요. 그 누구도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기침을 했습니다. 제가 탔던 칸 안에 모든 시선들이 그 사람에게 향했는데요. 거기에는 짜증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저변에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흔들었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이것을 단숨에 우리의 삶의 표면 위로 부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의 세계화가 특히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글로벌 위험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더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위험의 세계화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환경위기가 국가 계급, 세대에 따라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듯 위험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의 국민, 독거노인이나 미취학 아동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통 위험의 불평등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해 전 한 일간지에 쓰는 고정 칼럼에서 더위는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염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은 방마다 에어컨이 있고요. 어떤 집은 거실에만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선풍기조차 없는 이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과 유럽과 동아시아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 백신 보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 세계 인구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 지역이 문제입니다. 이 지역에까지 이 백신이 충분히 보급이 돼서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구적으로도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불균등하고 불평등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면사로서의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프랑스의 학자인 베르낭 브로델이 말한 사건사를 넘어선 국면사의 진행을 보여줍니다. 브로델에 따른다고 하면 역사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위에 존재하는 역사의 층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이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 국면이라고 하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컨정처라고 하는 또 다른 역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대표적인 국면은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입니다. 근데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국면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건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기반해서 어떤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페미니즘과 가부장주의를 산업화 시대라고 하는 국면 속에 놓아놓고 보는 것하고요.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국면 속에 놓고 보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이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로델에 따른다고 한다면 사건사, 바로 그 아래 국면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국면사 그 아래에 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본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조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국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이 역사의 한 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산업화 시대나 민주화 시대 모두 자본주의 역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의 역사로부터는 또 역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국면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국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날의 사건들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사유 및 행위를 제한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국면의 기원은 2001년 사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열거하는 이 감염병들은 모두 다 여러분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함께 걸리는 병이고요. 주로 야생 동물에서 이 바이러스가 옮겨져 온 것입니다. 2001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19년에 코로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년, 그 9년, 15년, 19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지난 20년의 역사적 경험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이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두 개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창궐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바이러스 전문가인 네이션 울프는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인류는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국면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경증상 상태에서 전염력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 시작됐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구적 차원에서 종식될까지는 최소 2,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전염성과 상당한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바이러스 폭풍이라고 하는 국면사를 현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중적 뉴노멀 시대로서의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우리가 보통 뉴노멀이라고 하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를 지칭할 때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정상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저성장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게 하려면 일정한 성장률이 요구되어 왔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선진국의 경우를 보자면 대다수의 국가들이 아주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로 성장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경제 영역에서 얘기하는 뉴 노멀이고요. 사실 학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대중적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뉴노멀과 비견해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지구화된 위험의 확실성은 새로운 뉴노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당한 충격을 안겼던 것입니다. 이 신종플루와 메르스를 겪고 난 다음에 감염병이 이렇게 빨리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현재 안겨준 충격은 대단히 심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지금 정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화된 어떤 그런 위험의 불확실성, 이 감염병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인류는 이제 이중적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적 대혼돈을 낳음으로써 인류는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 이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류는 경제의 뉴노멀과 위험의 뉴노멀이 공존하는 이중적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뉴노멀은 긴밀히 결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전통 제조업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 기반을 둔 플랫폼 비즈니스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적지 않은 식사를 전부 다 배달을 통해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정보사회의 진전이 이전에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서 지금 온라인의 세계로의 진입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의 뉴노멀과 위험의 뉴노멀이 결합되었을 때 취약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요. 이 구조조정은 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업의 공포를 현재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중적 뉴노멀 시대로서의 코로나19 팬데믹이 갖는 성격이고요. 저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단지 감염병이 빚어낸 사건으로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글로벌화된 위험이자 어떤 새로운 국면사를 안겨주는 대표적 징후이자 이중적 뉴노멀 시대를 이루는 하나의 뉴노멀로 이해된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러한 코로나19의 성격에 대한 이해 바탕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읽는
다섯 가지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생태학 시각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문명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예견된 비극입니다. 이 자연 파괴의 진행 과정에서 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증가해 발생한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이것은 사스도 그렇고 신종플루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러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제러미 립킨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기후위기를 꼽아서 지난해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기후위기가 진행이 되면 일단은 자연 조건이 크게 변화함으로써 동물들의 서식지의 변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야생동물은 우리 인간하고 상당히 떨어져 존재했던 것인데 기후위기로 그들이 본래의 거주지를 잃게 되자 점차 우리 인간에게 가깝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대단히 아주 가깝게 다가온 상태이죠. 이런 상태에서 르프킨은 좀 다소 비관적인 그런 분석을 내리는데요.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팬데믹의 발생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경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학자이자 생물학자인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예전 같으면 에피데믹 수준으로 끝났을 일을 우리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만든 것도 우리 인간입니다. 팬데믹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감염병이 지구적으로 대유행하는 것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두 나라에서 유행한 것을 우리가 에피데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피데믹을 거쳐 우리가 이제 팬데믹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바이러스 전문가인 네이션 울프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는 살인자 바이러스들이 비규칙적, 여기서 비규칙적인 게 중요합니다. 언제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2, 3년 후에 또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공존하는 삶과 실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생태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코로나 시대를 읽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학적 관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정치학자는 이구동성으로 국가의 기원을 알렸습니다. 지구화된 위험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체는 역시 일사불란한 관료제에 기반한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학적 방역과 경제적 방역, 방역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사실 감염병도 막아야 되지만 동시에 먹고 살고 있기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학적 방역과 경제적 방역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좀 중립적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성공한 사례라고 이제까지 평가돼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구 대비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이나 아니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의학적 방역이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느 나라나 쓰는 방식입니다. 이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표적 방식이 샷다운이고요. 그리고 샷다운만으로 부족해서 이제 사실 도시봉쇄에 가까운 락다운까지 나아가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확진자 동선 공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썼던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어떤 그런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우리가 이 정보를 제공받는데요. 이러한 확진자 동선 공개를 앞세워서 우리 정부의 그 방역 정책은 국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히 증거하는 사례였습니다. 서구 일각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기관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이제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제가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줌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많은 그런 토론들을 해왔는데요.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확진자 동선 공개를 기본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이 여러분 락다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확진자가 둘렀던 그 집에만 가지 않으면 사실 감염의 위험은 대단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진자 동선 공개를 하지 않게 되면 기초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슈퍼마켓을 제외하고 최근에는 많이 허용됐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서는 지난해 봄과 여름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식당을 여러분 셧다운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식당에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국가들이 어떤 그런 우리나라보다도 이건 이제 일종의 그 나라의 시민 문화의 특성들입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위축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확진자 동선 공개라고 하는 정책을 쓰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원래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따라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매우 소중한 가치이죠.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안전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 시대는 공동체주의적 상상력을 새삼 소환시켜 왔습니다. 세 번째 경제학적 측면입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케인스주의의 복권을 가져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큰 정부로의 전환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정부로의 전환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이미 공고화된 글로벌 가치 사슬, 글로벌 밸류 체인즈의 일국적 차원의 케인즈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불안전하다면 우리는 시장에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의 작동 방식은 지구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국적 차원에서 어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일어난 케인즈주의가 적용되고 응용되고 이것이 추진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나온 일련의 경제 위기는 사실상 이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국가들에게 전방위적 뉴딜을 요구했습니다. 뉴딜이라고 하는 건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이 한국사의 과제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재정 확대로 경제 살리기에 분투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 양극화를 고려할 때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을 최근에 우리나라와 연관시켜 볼 때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제 직접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래지향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구조화된 빈부격차를 완화하는데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하고 유능한 정부입니다. 아까 확진자 동선 공개도 사실상 강력한 관료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했던 것입니다. 강한 국가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국가는 강해서만은 안 되는 것이죠. 유능해야 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코로나 시대이고요. 세 번째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코로나19는 언택트 사회의 도래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인 언론에서 말의 대표적인 것이 이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바로 이 언택트였습니다. 사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언택트는 이 다수 우리 시민들에게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이제 일상적으로 이 언택트를 쓰고 있는 거죠. 온라인 학습, 쇼핑, 문화 생활들입니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만개가 바이러스 폭풍을 통해서 이제 예기치 않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대면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최재천 교수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최 교수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진화돼 올 때 대면으로 살아가게끔 진화돼 왔다는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론 뭐 때로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경추가 좋지 않아서 매 이 주말마다 산행을 갑니다. 예. 이게 지난해 이제 봄에는 산행을 좀 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었을 때 북한산에 갔었는데요. 주말에요. 예. 예, 거기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게 표정들이 다 밝더라고요. 뭐 서로 아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 이게 여러분 대면의 힘입니다. 왠지 사람 얼굴을 보고 그냥 한두 마디 주고받아도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너그러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대면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대면과 비대면을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것인지는 이 포스트 코로나가 시대에 던지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자율과 협력적 연대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어 결합하는 연대적 개인주의 네트워크 문화를 일구는 것이 그 새로운 방향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정치학적 관점입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세계화입니다. 세계화로부터 후퇴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상호 의존성의 증대로 제가 아까 글로벌 밸류 체인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 세계화는 강화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포퓰리즘의 분출로 포퓰리즘은 강력한 민족주의를 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세계화는 사실상 후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경제적 세계화에 제동을 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우리가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각국 도생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4월 지구적으로 마스크가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마스크 탈취를 둘러싸고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 생생한 국제관계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UN 등 이런 글로벌 거버넌스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었고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 자국의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사실상 이러한 국제관계라고 하는 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깨워 줬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적으로 여러분 글로벌화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입니다. 바이러스는 아주 유유히 현재 세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세계화로부터 완전히 후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화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도 세계화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아이러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력화되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 글로벌화된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훼손된 바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구축에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 영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전망을 불허했습니다. 이 기의 원인이 경제가 아닌 전염병에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불러올 파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위험의 뉴노멀이 경제의 뉴노멀에 주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인과 과정을 통해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에 대한 위험의 경제학의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추진해야만 합니다. 세 가지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 소득 보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대 재정 추진은 불가피한 과제입니다. 비대면 사회의 본격화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의 적극적 대응 또한 모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어떤 그런 합리적 구조조정과
이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이 추진돼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경제적 방역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먼저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이 최종 버전이 발표되었을 때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이 한국판 뉴딜의 어떤 그런 기본 내용들입니다. 이 한국판 뉴딜이 처음 제시된 것은 지난해 4월 22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서의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정부 부처들은 일자리 관련 정책을 내놓았고요. 6월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1차 버전을 선보였고 7월 14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신 그 자료가 이 최종 버전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다시 표로 되돌아가 보자면 3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아래 여러분 안전망 강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전망 강화는 2개의 뉴딜. 하나는 디지털 뉴딜이고 다른 하나는 그린 뉴딜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언론에서 숱하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에 기반한 똑똑한 나라, 그린 뉴딜에 기반한 그린 선도국가, 안전망 강화에 기반한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 등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를 들여 일자리 190만 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판 뉴딜에서 2가지 유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딜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딜은 복합적 개념입니다. 원래 뉴딜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2차 1929년 제2차가 아니라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한 프로그램입니다. 앨런 브링클리 미국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읽히는 미국사에 대한 교재입니다. 교과서와 같은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에 따른다고 한다면 뉴딜은 기본적으로 진보적 자유주의 기획입니다. 여기서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노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뉴딜은 경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적극적 개입, 정교한 복지제도, 강력한 관료제, 대규모의 정부 지출 등을 포함하고 포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딜의 핵심에는 사회적 대타협으로서의 사회 계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뉴딜은 이제 2차례에 걸쳐 추진되는데요. 제1차 뉴딜이 1933년에서 34년입니다. 이때는 정말 긴급 구호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계층들에 대한요. 그런데 1935년부터 보통 제2차 뉴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조적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그 구조적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그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여러분 영어 뉴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뉴딜, 새로운 거래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누가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걸까요? 자본과 노동이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뉴딜 본래의 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뉴딜은 정부 기업 노동자가 사회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생산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정치적 교환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대표적인 입법입니다. 1935년에 제정된 와그너법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할 때 저는 먼저 우리가 유의할 것은 뉴딜 본래의 정신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글로벌화된 위험으로서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가운데 이 계층에 따라 그 영향이 다릅니다. 이것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판 특징인데 이번에 이제 한국판이라고 하는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현재 정부 발표에 따른다고 하면 이 중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대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앞선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 안정망 강화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조업 뉴딜입니다. 다수의 노동자들은 사실 제조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합 뉴딜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뉴딜을 하든 이 경제적 방역을 하든 위기를 극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여러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가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로 가장 많이 쓰여온 개념이 다름 아닌 선도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학적 방역에서 세계적인 선도를 이뤘다는 의미, 이니셔티브를 이뤘다는 점에서 쓰는 말인데요. 선도국이라고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선도국에 걸맞는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글로벌 뉴딜입니다. 이런 비전과 정책을 재정리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적 측면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기환이 토론돼 왔는데 예기치 않게 코로나19 팬데믹은 분명한 그 기환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하자마자 그동안 세계화가 얼마나 과장됐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루라는 사실을 새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에 대한 위험의 정치학의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추진해야만 합니다. 위험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요. 점증하는 미중 갈등에 대비한 현실주의적 외교를 추진해야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도국이라고 한다면 선도국에 걸맞는 지구적, 지역적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ODA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더욱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비대면 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험한 비대면 사회의 장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함의하는 바는 코로나 이 광풍이 그치면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옛날의 자리가 아닌 제3의 자리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해 1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볼 때요. 그 이전에 원래 우리가 살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 이후부터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온라인 쇼핑, 교육, 문화 등등 우리의 삶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밖에 나가게 되면 밤 10시면 모두 다 철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들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되고 난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저희들이 보기엔 지난해 1월 20일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지금 1년 넘게 우리가 지금 체험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사회조사에 관여해 오기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조사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이후에 집에서 밥 먹는 횟수가 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의 경우에는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외식을 많이 했습니다. 뭐 술도 많이 마셨죠.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그런 어떤 인맥 만들기용 모임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자리가 여기이고요.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자리가 여기라고 한다면 아마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이 가운데 어디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 제3의 자리를 제3의 자리라고 명명해 봤습니다. 이 제3의 자리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이 강화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더욱 중첩되는 공간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 대한 위험의 사회학의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추진해야만 합니다. 온라인에 소외되어 있는 세대와 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요. 비규칙적 바이러스 폭풍에 대비한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확진자와 사망자의 비중이 낮은 나라의 경우를 보면 공공의료가 잘 갖춰진 나라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공공성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고령 세대 등 위험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 보호 또한 이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런 위험의 사회학에 대한 대표적 정책 대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생태학과 문명사적 측면입니다. 세계화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가? 저는 거역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파괴를 우리가 그럼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가? 저는 당장 막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 인류는 주기적인 비규칙적 바이러스 폭풍을 비켜가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좀 우리의 시선을 중장기적인 데 초점을 맞춰보자면 환경 파괴의 계몽과 자연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생태적 실천의 근본적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바이러스 폭풍이라고 하는 국면선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로 이 점에서 이건 이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무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과 사회와 문명에 대한 위험의 생태학과 문명학의 대안들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을 위시한 과학 분야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새로운 생태학적 이 계몽과 실천이 요구됩니다. 여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후 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을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어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공존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가꾸어 왔던 대표적인 공동체의 하나가 바로 전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생태학과 문명사적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게 제 강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좀 생생한 어떤 토론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허용된 시간, 발표 시간보다 한 2, 3분 정도 더 쓴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